전 세계 재난 대응 전문가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캐나다 재난 대응 코디네이터가 한국 방문 후 그 신념이 완전히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매뉴얼도 확성기도 지시도 없는데 공항도 병원도 도시 한복판의 사고 현장까지 이상할 만큼 조용하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통제가 사라졌는데도 왜 혼란은 없었을까요? 한국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견뎌내는 걸까요? 그녀가 직접 겪은 두 번의 위기, 그리고 끝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저는 에밀리 카터 34살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응급의학센터에서 재난대응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간단하죠.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정확한 지시와 통제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2023년 2월이었습니다. 토론토에 폭설이 내렸어요. 기온은 영하 25도까지 떨어졌고 한밤중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당시 응급센터 본부에 있었어요. 모니터 화면이 하나둘 꺼지더니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기 전까지 7초 동안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 7초가 전부를 바꿔놓았죠. 시민 신고 전화가 터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 난방이 끊긴 아파트, 교통신호가 멈춘 교차로. 저는 매뉴얼대로 대응팀을 배치했어요. 구역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돌아온 보고는 예상과 달랐어요.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차량을 도로 한쪽으로 밀어냈고 누군가는 상점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응급요원이 도착했을 때 이미 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본능적으로 무너진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밤이었죠. 그 뒤로 저는 더 정교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통제 지점을 늘리고 지시 체계를 세분화했어요. 재난 훈련 횟수도 2배로 늘렸습니다. 제 확신은 단순했어요. 사람은 혼자서는 판단할 수 없고 위기에서는 반드시 명확한 지시가 필요하다. 그게 제가 10년 넘게 쌓아온 전문성의 핵심이었습니다. 2025년 4월 센터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시아 도시의 재난 대응 체계를 검토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일본, 싱가포르, 한국. 저는 주저없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인구 밀도가 높고 지하철과 고층 건물이 많은 도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이미 체계가 잘 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체계가 잘 잡혀 있다는 건 통제가 강하다는 뜻이고 통제가 강하다는 건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안전한 도시인지 아니면 그저 위기가 오지 않아서 안전해 보이는 도시인지. 출국 전날 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한국의 재난 대응 사례를 검색했습니다. 사진 속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진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평시만 보여주니까요. 위기는 사진 밖에서 일어나죠. 비행기 좌석에 앉았을 때 저는 가방에서 체크리스트를 꺼냈습니다. 응급 대응 시간, 시민행동 패턴, 통제 지점 배치. 제가 확인해야 할 항목은 23가지였어요. 저는 펜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제 머릿속엔 이미 결론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믿을 수 없다. 한국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오전 10시였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이 정도 인파라면 병목이 생길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흐름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누가 지시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안내 요원은 멀리 서 있었고 확성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속도를 조절하며 빠져나갔어요. 짐을 끄는 사람은 바깥쪽으로, 급한 사람은 안쪽으로.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두 줄기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를 꺼내지 않았어요. 관찰만 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도 마찬가지였죠.
줄이 길었지만 소라는 없었어요.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보거나 가방을 정리하며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새치기를 하지도 직원에게 따지지도 않았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4월 중순이었지만 바람이 셌어요. 저는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도 긴 줄이 있었죠. 하지만 혼란은 없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순서를 기다렸고 택시가 오면 한 대씩 차례로 탔습니다. 저는 노트에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공항 혼잡도 낮음. 안내책의 최소. 시민협조 양호. 그리고 괄호를 쳐서 덧붙였어요. 평시 상황. 위기 검증 필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는 넓었고 차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달렸어요. 신호가 바뀌면 멈췄고 파란불이 켜지면 출발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당연함이 불편했습니다. 토론토에서 본 풍경과 너무 달랐거든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출근 시간은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는 개찰구 앞에서 멈춰서서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누가 부딪히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속도로 걸어갔죠. 플랫폼에 내려갔을 때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내렸고 그 다음 사람들이 탔어요. 밀고 당기는 일 없이 자연스럽게 교차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평시라서 가능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위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되는 질서.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질서는 통제가 아니라 여유에서 나온다. 위기 상황 관찰 필요. 그리고 펜을 놓았어요. 제 확신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이틀째 오후였습니다. 저는 서울 시내 대형 병원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응급실은 재난 대응의 핵심 거점이니까요. 제 체크리스트에는 응급실 동선, 대기 시간, 직원 배치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들어섰을 때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복도는 넓었고 바닥은 반질반질했어요. 안내 데스크를 지나 응급실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소라는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응급실 입구에 다다랐을 때 상황이 달랐습니다. 입구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2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보호자들, 환자들, 휠체어를 민 사람, 목발을 짚은 사람. 갑자기 환자가 몰렸는지 입구가 막혀 있었죠. 자동문은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고 사람들은 서로 비켜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47분.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언성을 높이거나 밀치기 시작하거나 의료진을 부르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저는 뒤로 물러서서 관찰 자세를 잡았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대신 가장 바깥쪽에 서 있던 중년 남자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그 옆 여자도 따라 물러났죠. 공간이 생기자 휠체어를 탄 노인이 먼저 들어갔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급한 사람이 먼저라는 걸. 그 다음은 목발을 짚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가 문 앞에 섰을 때 옆에 있던 여자가 자동문 센서를 손으로 가렸어요. 문이 완전히 열린 채로 멈췄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고 여자는 그제야 손을 뗐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입구 한쪽에 외국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쪽으로 보였어요. 그는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짓으로 뭔가를 물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여자는 자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번역 앱을 켰죠. 화면을 보여주자 남자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여자는 그를 접수 창고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사이 입구는 이미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동문 양옆으로 갈라섰어요. 가운데 통로가 생겼습니다. 누가 정한 것도 아니었어요. 안내방송도 없었고 의료진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급한 사람은 안으로, 보호자는 옆으로, 대기할 사람은 뒤로.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3분이 지났을 때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간호사 2명이었어요.
그들은 잠깐 상황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정리가 끝났다는 걸 확인한 거죠. 한 명은 접수 창구로 갔고 다른 한 명은 대기 공간을 안내했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 서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응급실 입구 혼잡 발생. 의료진 개입 전 시민 자율 정리. 소요 시간 3분. 그리고 펜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건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규모가 작았고 사람들이 운 좋게 침착했던 거라고요. 만약 환자가 더 많았다면, 상황이 더 급박했다면 달랐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를 닫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화창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아직 시작도 아니라고, 진짜 위기는 따로 있다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우연, 작은 규모, 반복 관찰 필요, 그리고 밑줄을 그었어요. 제 확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본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물러서던 모습, 휠체어가 먼저 들어가던 순간, 외국인을 도왔던 여자의 손짓. 저는 베개를 뒤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이라고, 그저 운이 좋았던 거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어제 기록을 다시 읽었어요. 의료진 개입 전 시민 자율 정리. 소요 시간 3분. 저는 그 문장 아래 새로운 문장을 쳤습니다. 재현성 불명. 샘플수 부족. 체계적 시스템 아님.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어요. 한국의 질서는 개인의 선의에 기댄 것으로 보임. 위기 규모가 커지면 붕괴 가능성 높음. 통제체계 부재는 리스크 요인. 문장을 쓰고 나니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저는 토론토에 있는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차 때문에 답장은 몇 시간 뒤에 올 거였어요. 한국 관찰 이틀째. 평시 질서는 양호하나 명확한 통제체계 확인 안 됨.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개인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 대규모 위기 시 검증 필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떨렸어요. 왜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본 걸 그대로 적었을 뿐이니까요. 오전 10시,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대형 쇼핑몰로 향했어요. 주말이라 사람이 많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혼잡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쇼핑몰 입구는 붐볐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았어요. 유모차를 끄는 사람, 쇼핑백을 든 사람, 손을 잡은 연인들. 하지만 입구에서 밀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추며 들어갔어요. 에스컬레이터 앞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줄이 길었지만 새치기는 없었어요. 오른쪽은 서서 가는 사람, 왼쪽은 걸어 올라가는 사람. 누가 정한 규칙도 아닌데 모두가 지키고 있었죠. 저는 3층 푸드코트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자리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조용히 빈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누가 소리를 지르거나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두르지 않았어요. 음식을 먹고 난 사람들은 쟁반을 정리대로 가져갔습니다. 당연한 일처럼.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노트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쓰지 못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매뉴얼도 안내방송도 직원의 지시도 없었어요. 그런데 질서는 유지되고 있었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오후 4시 호텔로 돌아왔을 때 동료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개인선의 기반 시스템은 취약해. 위기 때 무너지는 거 우리가 몇 번 봤잖아. 더 큰 상황 관찰하고 결론 내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더 큰 위기를 봐야 해.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아.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아직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죠. 모두가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질서 있게. 저는 그날 밤 노트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판단 보류. 대규모 위기 관찰 후 최종 결론.
그리고 펜을 놓았어요. 하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명동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오후 6시가 넘어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가마다 불이 켜지고 간판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퇴근길이었는지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저는 한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따뜻한 음료를 사려고요. 카페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자리를 찾는 사람, 주문하는 사람, 휴대전화를 보는 사람. 저는 줄 끝에 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갑자기였어요. 카페 안 조명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거리 전체가 어두워졌죠. 간판 불빛도 신호등도 가로등도 전부 꺼졌습니다.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토론토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7초 동안의 어둠, 그 다음 터져나왔던 혼란. 저는 본능적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17분. 빛이 없어서 숫자가 희미했어요. 주변에서 작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하고 짧게 외쳤어요. 카페 안에서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리는 완전히 어두웠어요. 사람들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부딪히고 어디론가 달려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벽 쪽으로 붙었습니다. 관찰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냉정하게, 정확하게. 이게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니까요. 10초가 지났습니다. 누군가 휴대전화 손전등을 켰습니다. 하얀 빛이 어둠을 가로질렀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손전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직원이 카운터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랜턴이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카페 안을 은은하게 밝혔죠. 거리 건너편 편의점 주인이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큰 손전등을 들고 있었어요. 그는 인도 쪽을 비췄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옆 가게 주인도 나왔습니다. 그도 손전등을 들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교차로 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신호등이 꺼졌으니 차들이 멈춰 있을 거였어요.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교차로에 도착했을 때 차량 10여 대가 멈춰 있었습니다. 운전자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비상등을 켰습니다. 붉은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 대씩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로 눈빛과 손짓으로 확인하며 인도에 서 있던 남자가 교차로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양손을 들어 차량을 멈췄어요. 그리고 반대편을 가리켰습니다. 건너편 차가 먼저 지나가도록. 차는 천천히 움직였고 남자는 이번엔 옆쪽 차를 가리켰습니다. 차례대로. 아무도 그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나선 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거리 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노인 한 분이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달려가 노인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가게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불빛이 있는 곳으로. 카페 안에서는 직원이 손님들에게 물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복구될 거예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손님들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누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여전히 문 앞에 서서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노트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뭘 쓸 수도 없었지만 그보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교차로는 이미 정리되고 있었어요. 남자는 여전히 차량을 안내하고 있었고 차들은 충돌 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인도에는 사람들이 벽 쪽에 붙어 서 있었어요. 길을 비워둔 거였죠. 급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7분쯤 지났을 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방차였어요. 붉은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옆으로 비켰어요. 소방차는 막힘없이 지나갔습니다. 8분째 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였어요.
간판이 켜지고 신호등이 작동하고 가로등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찡그렸어요. 너무 밝았거든요. 카페 안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교차로 한가운데 섰던 남자는 조용히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손전등을 끄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노인을 부축했던 여자는 자기 길을 갔습니다. 모두가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갔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8분. 정전이 8분 동안 지속됐고 복구되기 전에 이미 질서는 회복돼 있었습니다. 매뉴얼도 지시도 통제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혼란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겨우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다. 뭔가 다른 거다. 그리고 노트를 닫았습니다. 더 이상 쓸 수 없었거든요. 제 확신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밤 9시였습니다. 저는 문을 닫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는 동안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사흘 동안 적어둔 기록들이 있었죠. 공항, 병원, 쇼핑몰, 그리고 오늘 저녁의 정전. 저는 첫 페이지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의 질서는 통제가 아니라 여유에서 나온다. 위기 상황 관찰 필요. 제가 이틀 전에 쓴 문장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여유가 아니었어요. 통제도 아니었고요. 저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흘간 관찰한 2건의 위기 상황. 밑줄을 그었습니다. 첫째, 병원 응급실 입구 혼잡. 둘째, 명동 정전 사고. 다음 줄에 적었습니다.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응급실 장면이 떠올랐어요. 자동문 앞에 몰린 사람들, 가장 먼저 물러선 중년 남자 휠체어가 지나가던 순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어요. 그 다음은 정전 장면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켜진 손전등들, 교차로 한가운데 선 남자, 노인을 부축한 여자. 역시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었어요. 지시보다 빠른 상호인식. 손끝이 저렸습니다. 상호인식. 저는 그 단어를 다시 읽었습니다. 토론토에서 제가 설계한 매뉴얼에는 없는 개념이었어요. 제 훈련 프로그램에는 명확한 지시 체계가 있었습니다. 책임자가 지시하고 시민이 따르는 구조. 그게 안전한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본 건 달랐습니다. 책임자가 지시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판단하고 있었어요. 누가 급한지,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어디로 비켜야 하는지. 말없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역할을 맡았죠. 저는 노트에 계속 적었습니다. 이들은 위기 매뉴얼을 외우지 않았다. 하지만 위기에 대응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문장을 쓰고 나서 펜을 멈췄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밝았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정전이 있었던 거리도 저 아래 어딘가에 있겠죠. 이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토론토의 그날 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7초의 어둠, 그 다음 터진 혼란. 사람들은 차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상점 문을 부쉈고 서로 밀쳤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었죠. 사람은 위기 앞에서 본능적으로 무너진다고. 하지만 오늘 명동에서 본 건 정반대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가갔습니다. 손전등을 켜서 길을 밝혀주고 교차로에 나가 차를 안내하고 노인을 부축했죠. 8분 동안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 자판을 두드렸어요. 캐나다 재난훈련 프로토콜이라고 검색했습니다.
제가 만든 문서가 떴어요. 67페이지짜리 매뉴얼이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시민 행동 지침. 1. 침착하게 대기할 것. 2. 공식 지시를 기다릴 것. 3. 개인 판단으로 행동하지 말 것. 저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개인 판단으로 행동하지 말 것. 제가 직접 쓴 문장이었어요. 개인이 판단하면 혼란이 생긴다고 믿었으니까요. 통제되지 않은 행동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본 건 그 반대였습니다. 개인이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 판단들이 모여서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통제보다 빨랐고 매뉴얼보다 정확했어요. 저는 노트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들의 대응은 훈련받은 게 아니다. 반복으로 체화된 거다.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반복.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어요. 사흘 동안 제가 본 모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 자연스럽게 두 줄기로 나뉘던 사람들, 지하철에서 내리는 사람을 먼저 보낸 승객들, 에스컬레이터에서 한쪽을 비워둔 시민들. 그건 훈련이 아니었어요.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지하철을 타고 매일 거리를 걷고 매일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비키고 양보하면서 익힌 거였죠. 위기 상황은 그저 그 익숙함이 조금 더 빠르게 작동하는 순간이었을 뿐이에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내렸습니다. 67페이지 매뉴얼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시스템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 통제가 시스템이 아니다. 신뢰도 시스템이 될 수 있다. 펜을 놓았을 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멈춰 있었어요. 저는 의자의 기대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쌓아온 확신이었죠. 사람은 위기 앞에서 믿을 수 없다. 그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문장이 자리를 잡았어요.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서로를 본다. 그리고 그게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저는 노트를 닫았습니다. 내일 뭘 봐야 할지 이제 알았어요. 더 이상 위기를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순간을 봐야 했어요. 그 속에서 작동하는 신뢰를. 창밖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세상을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출근 시간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혼잡한 시간, 가장 바쁜 사람들. 그 속에서 뭘 볼 수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역에 도착했을 때 7시 40분이었습니다. 개찰구를 지나자 사람들이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빠른 박자였죠. 하지만 뛰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가 자기 속도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플랫폼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양복 입은 남자, 백팩을 맨 학생, 캐리어를 끄는 여자. 저는 기둥 옆에 섰습니다. 관찰하기 좋은 위치였어요.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내렸어요. 타려는 사람들은 양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내리는 사람이 다 지나간 뒤 탔죠. 밀거나 서두르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기 전까지 침착하게. 저는 다음 열차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내려왔어요. 플랫폼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어깨가 스칠 정도였죠. 하지만 소란은 없었어요. 사람들은 서로의 공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쪽에서 금속 바퀴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휠체어였어요. 중년 남자가 타고 있었고 옆에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가족으로 보였어요. 휠체어는 천천히 플랫폼으로 들어왔습니다.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발소리 사이로 섞였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 혼잡한 공간에서 휠체어가 지나가려면 누군가 길을 만들어줘야 했죠. 직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휠체어가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을 때 가장 가까이 있던 여자가 한 걸음 옆으로 갔습니다. 자연스럽게요. 그러자 그 옆 남자도 비켰어요. 그 다음 사람, 또 그 다음 사람. 물결처럼 공간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는 플랫폼 중앙으로 나아갔어요. 사람들은 계속 비켜섰습니다. 급하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처럼. 휠체어를 탄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옆에 있던 여자도 미소 지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내렸어요. 휠체어는 문 앞에 섰습니다. 타려던 사람들이 멈췄어요. 한 명이 손으로 문을 잡았습니다. 문이 닫히지 않도록. 휠체어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 여자가 탔습니다. 그제야 다른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차례대로 서두르지 않고. 문을 잡았던 사람은 마지막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안내방송도 없었고 직원도 없었고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았어요. 누가 먼저 타야 하는지, 어디를 비워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열차가 떠나갔습니다. 플랫폼에는 다시 사람들이 채워졌어요.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휠체어에게 길을 내준 사람들도 섞여 있었죠.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서 있었어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는 듯이. 저는 기둥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2023년 2월 토론토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7초의 어둠 뒤에 터진 혼란, 서로를 밀쳤던 사람들, 부서진 상점문. 저는 그날 확신했었죠. 사람은 통제 없이는 무너진다고. 하지만 지금 본 건 달랐습니다. 통제가 없었어요. 지시도 강제도 감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질서는 있었어요. 그것도 가장 완벽한 형태로. 왜냐하면 그건 강요된 질서가 아니었으니까요. 선택된 질서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펜을 잡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오전 7시 53분. 지하철 2호선 플랫폼. 휠체어 이용자 승차. 다음 줄에 썼습니다. 직원 개입 없음. 안내방송 없음. 하지만 완벽한 협력. 손끝에서 펜이 매끄럽게 움직였어요. 이 사회는 통제 이전의 신뢰를 축적해왔다.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신뢰. 제 매뉴얼 어디에도 없던 단어였습니다. 제 훈련 프로그램에도 없었죠. 통제와 지시와 체계만 있었어요. 하지만 신뢰가 없으면 그 모든 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계속 적었어요. 사람들은 서로가 비켜설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비켰다. 먼저 탈 사람을 보낼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보냈다. 문을 잡아줄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잡았다. 가슴속 어딘가가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시스템이다. 매뉴얼이 아니라 신뢰가 시스템이다. 노트를 덮었을 때 눈가가 뜨거웠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죠. 눈물이 고인 것 같았어요.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매뉴얼을 만들고 훈련을 설계하고 통제체계를 강화했어요.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사람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신뢰할 환경이 필요했을 뿐이죠. 다음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타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사람들을 봤습니다. 내리는 사람, 타는 사람, 비켜서는 사람. 모두가 자기 역할을 알고 있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문이 닫히고 열차가 떠났습니다. 플랫폼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가방을 메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았거든요.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출근하는 사람, 등교하는 학생, 가게 문을 여는 상인.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 도시는 통제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신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었죠.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장에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시스템은 존재한다. 나는 그걸 한국에서 봤다. 펜을 놓았을 때 손은 멈춰 있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확신이었죠.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배운 게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불완전했을 뿐이죠.
이제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커피가 식어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을 보며 생각하며 받아들이며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넓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제가 믿었던 것보다 아름다웠어요.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어요. 일주일 전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와 같은 하늘이었죠. 하지만 제가 본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방 안에 노트를 넣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적은 기록이 담긴 노트였어요. 처음 몇 장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시라서 가능한 착시, 우연, 시스템 아님. 하지만 마지막 장은 달랐죠. 신뢰도 시스템이 된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토론토 센터장에게 보낼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저는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재난 대응 체계 검토 결과. 기존 캐나다 모델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발견. 통제 중심이 아닌 신뢰 중심 시스템. 시민의 자율 판단이 공식 지시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 평시와 위기의 경계가 없음. 일상적 협력이 위기 대응으로 자연스럽게 전환. 문장을 쓰다가 손을 멈췄어요. 이걸 보고서로 제출하면 동료들이 믿을까요? 저조차 일주일 전엔 믿지 않았을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 적었어요. 제안. 새로운 재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사람을 통제 대상이 아닌 자원으로 인식하는 훈련. 지시체계 이전의 상호 신뢰 구축에 집중. 한국 사례 심층 연구 및 적용 방안 검토 요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본 걸 말해야 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오전 10시였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걸어가면서 저는 일주일 전을 떠올렸어요. 입국장에서 사람들을 보며 병목이 생길 거야라고 판단했던 순간. 완전히 틀렸었죠. 출국 심사를 마치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면세점을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서점 앞에 멈춰 섰어요. 한국어로 쓰인 책들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읽을 수 없었지만 표지는 볼 수 있었죠. 한 책 표지에 지하철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플랫폼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어제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휠체어를 위해 열린 길, 문을 잡아준 손, 조용히 비켜선 사람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탑승구 대기실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싶었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믿을 수 없다. 제가 토론토를 떠날 때 가졌던 확신이었죠. 저는 마지막 장으로 넘겼습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서로를 본다. 그리고 그게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달라진 문장이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빈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어요. 나는 10년 동안 사람을 믿지 않았다. 통제만이 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웠다. 신뢰도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니, 어쩌면 신뢰야말로 가장 강력한 시스템인지도 모른다. 손이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돌아가면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 것이다. 67페이지짜리 지시서가 아니라 사람을 믿는 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통제가 아니라 협력을. 명령이 아니라 이해를.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가방에 넣었어요. 일어서서 줄을 섰습니다. 앞에 노부부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가 짐을 들기 힘들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다가가 짐을 들어줬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남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내렸을 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죠. 한국도 다른 곳과 같을 거라고. 위기 앞에서 무너질 거라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아름답게 틀렸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어요. 빌딩들, 거리들, 사람들. 제가 일주일 동안 관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바꾼 도시였죠. 이륙하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명동의 어둠이 떠올랐어요. 손전등 불빛,
교차로에 선 남자, 노인을 부축한 여자. 8분 동안 아무도 다치지 않았던 기적. 아니,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실례였어요. 몇 시간 뒤 토론토에 도착할 것입니다. 센터로 돌아가면 제 책상이 있을 거예요. 67페이지 매뉴얼도 여전히 파일함에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걸 다시 쓸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은 통제 대상이 아니라 자원이라고. 위기는 지시가 아니라 신뢰로 극복한다고. 질서를 만드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은 새하얗게 빛났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고 사람은 생각보다 아름답다고. 가방 속 노트가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가볍지만 묵직한 무게였어요. 일주일의 기록, 무너진 확신, 새로 쌓은 믿음. 전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객실 조명이 은은했습니다. 옆자리 승객은 잠들어 있었고 뒷좌석에선 아이가 작게 웃고 있었죠. 한국에서 배운 게 뭐냐고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사람을 다시 보는 법을 배웠다고. 그리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었다고. 창밖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질서를 만드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통제도 있고 신뢰도 있죠. 저는 10년 동안 하나만 봤어요. 이제 둘 다 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아름다운지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사람을 믿어도 된다고 느꼈나요? 혹시 저처럼 확신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한국에서 배운 신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